자, 오늘까지 하면 시험 범위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힘내서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은 교과서에는 없어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밑에 실학은 교과서에도 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잘 보도록 하시고, 여기는 수능에서도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족제도의 변화. 자, 조선 전기는요, 뭐랑 비슷하냐? 우리 고려의 여성의 지위 배웠죠. 고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계도 중시했고요. 재산도 균분 상속했고, 제사도 공동으로 했고, 처가살이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율곡 이이 선생의 오죽헌 알죠? 태어났던 곳. 그곳이 심사임당의 집, 우리 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가인 거죠. 여성의 재혼도 비교적 이루어졌었고, 차별이 없다라기보다는 사실 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가 되면서 장자 중심,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이 되면서 재혼이 어려워지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경우, 먼 친척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양자를 들여서 가문을 잇는 것이 일반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라고 하면 어린 왕 혹은 좀 능력이 없는 왕이, 아니면 이제 정치를 좀 하기 어려운 이 왕위직위를 했을 때, 특히 순조랑 헌종은 둘 다 나이가 엄청 어렸어요. 그래서 이때 외척이, 특정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외척이에요. 외척이 권력을 독점해서 운영했던 정치 형태고요. 춘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이루어졌고요. 이 권력을 어디에서 독점을 했냐? 비변사에서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조랑 의정부는 유명무실화되고요. 왕권이 약해지고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과거 시험도요, 부정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았고, 관직도 돈을 주면은 주는 매관매직이 많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 이것에 대한 대가를 관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겠죠. 문란한 세금 제도가 운영이 됐는데, 이 삼정은요, 전정, 군정, 환곡을 삼정이라고 합니다. 전정은요, 토지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토지. 그래서 토지대장에, 그러니까 원래 세금을 거두지 않는 토지, 그리고 황폐한 토지에도 세금을 막 징수하고, 부가세를 막 징수를 해가지고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것의 가장 부담은, 이게 토지 주인이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가를 하냐, 소작인한테 전가를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정 같은 경우는 군역이죠, 군역. 그래서 임진을 한 이후에 군역 면제하는 양반이 증가하면서, 우리 얘기했었죠? 뭐 공을 세워서 양반이 되거나 공명첩을 사거나 혹은 막 족보를 위조하는 이러한 일들로 양반이 증가하게 되면서 양반의 특권인 군역을 안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방비 자체를, 이렇다고 국방비를 줄일 순 없잖아. 그래서 국방비는 그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해진 군포를 어떻게든 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메꾸냐? 친척이 도망갔어. 그럼 그 도망간 친척 걸 다른 사람이 대신 내게 한다든지, 이웃이 도망갔어. 그러면 옆집 거를 대신 납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거든요. 근데도 그 죽은 사람 군포를 납부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원래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이잖아. 근데 막 신생아, 태어난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집니까? 근데 얘네들한테도 내게 하는 백골징포, 황구첨정, 그리고 친척이 족징, 이웃이 인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그니까 나도 못 내겠다, 또 도망치면 옆 사람에게 의무가 전가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환곡은 원래는요, 빈민구제, 그래서 춘궁기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다시 갚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세금처럼 변질이 돼서요, 나중에는요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따서 고리대금처럼 운영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어차피 이자 낼 거 줬다 치고 이자만 내 라고 하면서 세금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 그래서 막 황무진데도 막 돈을 내라고 한다든지, 갓난아기나 이웃의 군포도 대신 내게 한다든지,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 쳐서 갚기나 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쌀에 막 이런 식으로 껍질이나 모래를 섞어서 하는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폐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라를 조금 개혁할 것이냐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사회 개혁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학은요 선리학으로 이제 우리의 조선을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사회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조금 더 부유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둘 다 실학자가요. 두 부류 다 모두 지금 현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책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농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했던 게 중농학파, 아니다. 상공업을 진흥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학파고요. 상공업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공업 진흥시키기와 함께 다른 나라와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양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도 문물을 열고 교류하자라고 하는 개화 사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업 중심 개혁론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민생이 힘든 이유는 토지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토지 개혁을 해서 자영농을 육성을 한다면 토지를 안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요. 각각의 실학자들이 주장을 해. 어떻게 주장을 하냐? 유형원은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균전제를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토지를 균등하게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신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는 균등하게 지급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원은요. 처음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리학적인 명분론을 어느 정도 기반에 두고서 개혁론을 추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한전론은요. 영구 보유 토지인 영업전, 영원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운영하는 토지를 설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균전제는 지급을 해주는 건데 사실상 이익이 보기에는 아이고 땅을 언제 지급을 해줘. 그건 너무 돈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 좀 토지난이 우리 지금 주택난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집 하나씩 줍시다 라고 하면 에이 그걸 어떻게 줘?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토지를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족이 먹고 살 만한 토지를 정해준 다음에 그 토지는 매매 금지를 하도록 하는 거야. 매매 금지 이거를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토지까지 뺏기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뭐 노비제나 과거제, 뭐 문벌제도,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라고 한 육좀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서 사회를 개혁할 것을 이익은 주장을 했고요.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전론, 그래서 토지를 공동으로 마을이 경장을 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 지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약간 비슷하죠. 정전 때는 토지를 정자로 나눠서 8명에게 지급을 하고 가운데 토지는 공동경작을 하자. 이거는 예전에 중국에서 나왔던 건데요. 정자로 나누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8명 경작을 하고 여기 가운데는 공동경작해서 얘는 뭐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경작은 자기가 가져가는 이게 정전제죠. 그리고 과학기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거중기 같은 걸 발명해서 수원화성을 건설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 부분 보시면 이들은요. 상공업을 진흥하자. 그리고 청의 문물을 수용하고 기존의 성리학이나 신분제 같은 경우도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상공업을 천시했던 이런 신분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수레, 선박 이거 다 운송수단이죠. 그리고 화폐 이건 교환수단이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상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반제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전, 호질 이런 소설 읽어보셨나요? 이들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박제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근검절약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물자가 돌지를 않아서 부가 창출될 수가 없다.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재물은 샘과 같아서 퍼내면 차고 버리면 말라 버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를
촉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박제관은요, 규장각 검서관으로 있었던 서울 출신의 북학파 학자입니다. 그리고 청과의 통상을 중요시 얘기를 했고요. 수레랑 선박의 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홍대용 같은 경우는 서양이나 출신 어떤 이러한 과학 학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요. 지전설, 이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혼천이 이거는 천체 관측 기구인데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발전 보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기도 했고, 신분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고, 성리학도 극복하자고 얘기를 했고, 상공업을 진흥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학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이들은 대부분 다 정권의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주장이 실제로 반영이 되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어느 정도를 한정해서 영업전으로 삼아야 한다. 모자란다라고 더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해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겠냐. 여전론. 1여의 토지는 1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매 사람 노동량을 여장이 기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분배한다. 어떻게 분배해?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을 제한 다음에 장부에 의거해서 분배한다. 라고 써있죠. 소비 이런 재물은 버리면 말려두니까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홍대용 신분제 개혁록. 몰고 먹는 자는 벌칙을 마련해서 놀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을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고 일단 자신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신분제 개혁론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